사모님, 카드 정지 먹었는데요? 여기 화면에 거래 정지, 법원 압류 및 민사 집행 명령이 설정되어 있다고 떴어요. 이거 법원에서 통장 꽉 묶어버린 압류 카드라니까요. 정육점 사장의 우렁찬 외침이 시장통의 시끌벅적한 소음을 단숨에 가르고 제 정수리 위로 떨어졌습니다. 앞뒤로 줄을 서 있던 아주머니들의 손이 일제히 멈췄습니다. 채소를 고르던 손가락도 호객 소리를 내던 입술도 그 순간 모두 정지해 버렸습니다. 그분들의 시선이 정육점 매대를 넘어 마치 서치라이트처럼 제 얼굴 한가운데에 꽂혔습니다. 두 아이를 둔 가장인데 회사 사정으로 권고사직 당했습니다. 막막한 마음에 시작한 채널인데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저희 가족에게 희망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두피부터 발가락 끝까지 핏물이 차갑게 얼어붙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정육점 사장은 기름때 낀 손가락으로 단말기 액정을 툭툭 치며 한 번 더 확인하시려는 듯 카드를 빼서 알치마에 슥슥 문지른 뒤 다시 꽂으셨습니다. 똑같은 짧은 경고음, 똑같은 글씨가 화면에 선명하게 떴습니다. 옆에서 대파를 들고 있던 한 여자분이 일행에게 귀갯말을 속닥거리는 소리가 멍멍한 귀를 뚫고 들려왔습니다. 어머, 법원 압류래. 어디서 빚잔치라도 거하게 했나 봐. 그 한마디에 양뺨이 터질 것처럼 화끈거렸지만 정작 손끝은 감각이 없을 만큼 차가웠습니다. 저는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단말기를 다시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지갑 반대쪽에서 평소에 제가 쓰던 공무원 마크가 찍힌 급여 통장 체크카드를 잽싸게 뽑아 정육점 사장에게 건넸습니다. 이 카드로 결제해 주세요. 제 목소리는 바짝 메말라 있었고 평소에 그 당당한 기운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영수증이 시원하게 뱉어져 나왔습니다. 저는 고기가 담긴 검은 비닐봉지와 두 장의 카드를 낚아채듯 받아들고는 잔돈이나 결제 내역을 확인할 새도 없이 고개를 푹 숙인 채 인파를 뚫고 빠져나왔습니다. 채소가게 주인의 호객 소리, 손수레의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모두 등 뒤로 멀어져 갔습니다. 비닐봉지 손잡이가 손가락을 파고들어 깊고 붉은 자국을 남겼지만 그 통증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유선영입니다. 노원구 행정복지센터에서 15년째 민원 담당 주무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 15년 동안 매일같이 마주한 것은 층간소음 문제로 삿대질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아저씨, 누수 문제로 증명서를 떼어와서 억지를 부리는 아주머니, 그리고 영원히 줄어들지 않는 행정서류 더미들이었습니다. 주변 동료들은 수도 없이 바뀌었습니다. 젊은 여직원들은 늘 일찌감치 청첩장을 돌렸고 탕비실에서는 목소리를 낮춘 귀갯말이 오갔습니다. 유 주무관님 아직 결혼 안 하셨죠? 눈이 너무 높으신 거 아니에요. 40 넘으면 진짜 힘들 텐데. 명절에 고향 친척집으로 내려가는 건 그야말로 고문이었습니다. 친척들은 겉으로는 별말 안 했지만 그분들의 눈빛에는 늘 묘한 동정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 무언의 압박들은 마치 신발 밑창에 들어간 모래알처럼 10여 년간 제 속을 끊임없이 긁어댔습니다. 그러다 6개월 전 지인의 소개로 차상문이라는 사람과 마주 앉게 되었습니다. 그날 그분은
소매 끝이 전혀 해지지 않은 평범한 짙은 회색 재킷을 입고 계셨습니다. 자신의 수입을 과시하지도 않으셨고 제 나이를 걸고 넘어지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온화한 미소를 띠며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시고는 제 눈을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인천에 있는 중견 무역회사에서 영업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매일 거래처분들 만나는 게 일이지요. 저도 나이가 적지 않으니 더 이상 피곤하게 감정 소모하고 싶지 않고 그저 마음 맞는 사람과 안정적으로 가정을 꾸리고 싶습니다. 유 주무관님이 주민센터에서 오래 일하셨다고 들었는데 틀림없이 아주 성실하고 듬직한 분이실 것 같네요. 그 안정적으로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한마디가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피로의 껍질을 단번에 깨부수었습니다. 저는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더 이상 제 가치를 증명할 필요 없이 마음 편히 정착할 곳이 간절히 필요했습니다. 교제 6개월 동안 로맨틱한 해외여행도 깜짝 선물도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주 조용하고 평온하게 구청에 가서 혼인신고를 마쳤고 양가 가족만 모여 소박하게 식사 한 끼를 하는 것으로 모든 것을 끝냈습니다. 결혼 직후 시어머니 표말순 여사가 강릉 본가에서 보따리 3개를 바리바리 싸들고 올라와 신혼집 냉장고를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매일 아침 모락모락 김이 나는 미역국이 식탁에 올랐고 저는 40평생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조건 없이 받아들여진다는 느낌의 목구멍으로 뜨끈한 무언가가 넘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결혼 후 2번째 주말 저녁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남은 짐을 챙기러 잠시 강릉 본가로 내려가신 그 짧은 며칠, 저녁 식사를 마치고 제가 방금 벗은 겉옷을 옷장에 걸려고 할 때 남편이 등 뒤로 다가와 어깨를 가볍게 토닥였습니다. 선영아, 이리 와서 잠깐 앉아봐. 저는 그를 따라 거실로 나왔습니다. 남편은 재킷 안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내더니 얇은 플라스틱 카드 한 장을 빼서 거실 탁자 위로 천천히 밀어 놓았습니다. 노란색 카카오뱅크 체크카드였습니다. 이게 뭐야? 제가 물었습니다. 내 월급 통장 카드야. 남편은 저를 바라보며 아주 부드럽지만 진중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집 생활비며 모든 지출은 당신이 알아서 관리해. 사고 싶은 거 있으면 마음껏 쓰고 나한테 일일이 허락받을 필요 없어. 비밀번호는 당신 생일이야. 저는 그 카드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흔한 은행 로고가 찍혀 있었고 지갑에 오래 꽂혀 있었는지 테두리가 아주 미세하게 달아 있었습니다. 저는 선뜻 손을 내밀지 못했습니다. 이거 이래도 되는 거야. 당신 법인 카드도 있다며. 남편은 카드를 제 쪽으로 더 바싹 밀어 손에 쥐어주고는 그 손을 따뜻하게 감싸 쥐었습니다. 우린 이제 부부잖아. 내 돈이 곧 당신 돈이지. 주민센터에서 매일 피곤하게 일하는데 집안 경제권은 당신이 꽉 잡고 있어. 저는 깃털처럼 가벼운 그 플라스틱 카드를 꽉 쥐었습니다. 힘을 준 손끝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콧잔등이 시큰해지며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무의식적으로 아랫입술을 꽉 깨물며 차오르는 울음을 억지로 꾹 삼켰습니다. 15년 동안 저는 혹시 모를 세상의 풍파에 대비하려 10원짜리 하나까지 꼼꼼히 따지며 월급을 쪼개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남자가
자신의 모든 경제적 미천을 제 손바닥 위에 고스란히 올려놓은 것입니다. 알았어. 저는 낮은 목소리로 대답하며 카드를 손 안에 깊숙이 감춰 쥐었습니다. 다음 날은 일요일이었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이 카드로 질 좋은 식재료를 사서 남편이 입버릇처럼 말하던 맛있는 김치찌개를 손수 끓이고 고기도 좀 구워줄 참이었습니다. 장바구니를 챙겨 들고 버스를 타고 광명 시내의 전통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주말 시장은 발 디딜 틈이 없을 만큼 북적였습니다. 양옆으로 건어물, 해산물, 채소를 파는 난전이 늘어서 있었고 공기 중에는 짭조름한 젓갈 냄새와 비릿한 생선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단골 정육점 앞에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러고 바로 그 일이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시장에서 한참을 빠져나와 단지 입구에 도착했을 무렵 손가락에 깊게 패인 비닐봉지 자국이 그제야 따끔거리며 통증을 보내왔습니다. 아파트로 돌아오니 주방에 불은 꺼져 있었습니다. 저는 삼겹살을 냉장고 아래 칸에 쑤셔 넣었습니다. 냉장실 안에 시어머니께서 가져오신 층층이 반듯하게 쌓인 반찬통들을 보자 갑자기 위장이 뒤틀리는 듯한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싱크대 앞에 서서 아주 오랫동안 찬물로 손을 씻었습니다. 저녁 무렵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는 현관에서 구두를 벗고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거실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오늘 반찬 뭐야? 냄새 엄청 좋은데. 저는 마지막 밥그릇을 식탁에 내려놓고 젓가락을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남편은 구운 고기 한 점을 입에 넣고는 아주 만족스럽다는 듯 가벼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역시 당신이 해주는 밥이 최고야.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맞은편의 그 사람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온화했고 반찬을 집어 먹는 동작은 자연스럽고 여유로웠습니다. 오늘 장 보러 시장에 갔을 때 말이야. 제 목소리는 차분하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마치 주민센터에서 흔한 민원 분쟁을 처리할 때처럼 건조했습니다. 당신이 준 그 카드 썼어. 결제가 안 되던데. 남편의 턱관절은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응. 돈은 모자라지 않았어. 단말기 화면에 이 계좌가 법원 압류랑 민사집행 명령이 걸려 있다고 뜨더라고. 저는 그의 눈동자를 뚫어지게 응시했습니다. 남편이 젓가락을 쥐고 있던 손이 0.5초도 안 되는 찰나의 순간 멈칫했습니다. 그는 입안에 든 고기를 꿀꺽 삼키더니 미간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당황하거나 허둥지둥하는 기색이 아니었습니다. 부하 직원의 업무 실수를 보고받았을 때 짓는 그런 짜증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아, 우리 회사 경리부 놈들 진짜 일 처리를 이따위로 하네. 그가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보나 마나 그놈들이 전산 꼬이게 만든 거야. 최근에 회사가 세금 문제로 좀 시끄러운데 아마 법인 계좌에 걸린 분쟁 기록을 4개인 급여 통장이랑 잘못 엮어 놓은 모양이네. 요즘 은행 시스템이 한 번씩 이런 어처구니 없는 오류를 낸다니까. 그는 김치 한 조각을 집어 제 밥그릇에 다정하게 올려주었습니다. 당신만 놀랐겠다. 걱정하지 마. 내일 출근하는 길에 은행 들러서 내가 한번 싹 풀고 올 테니까. 당분간은 당신 카드로 먼저 결제해. 내가 현금으로 뽑아서 줄게.
그의 말투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웠습니다. 단 하나의 음절에도 힘이 들어가거나 떨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더 이상 젓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선 행정복지센터에서 15년을 구른 말단 공무원이었습니다. 그 좁은 민원 창구 뒤에 앉아 빚더미에 짓눌려 벼랑 끝으로 내몰린 가정을 수없이 지켜봤고 붉은 도장이 쾅쾅 찍힌 법원 송달 문서도 질리도록 만져봤습니다. 저는 이 세상 90%의 사람들보다 대한민국의 민사행정 절차를 훨씬 더 뼛속 깊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법원의 계좌 압류 및 민사 집행 명령이 고작 은행 시스템의 계좌 혼동 따위로 일어날 확률은 0입니다. 은행 전산망이 아무리 미쳤다 한들 철저한 본인 인증 절차를 건너뛰고 법인의 채무를 일개 직장인의 개인 계좌에 잘못 덮어 씌울 리 만무하며 그것이 강제 집행 단계까지 일사천리로 넘어가는 일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가능성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이 계좌의 명의자 앞으로 이미 모든 소송과 독촉 절차가 다 끝나고 채권자가 정식으로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한 어마어마한 액수의 미상환 채무가 존재한다는 것. 그날 밤 저는 침대에 우두커니 누워 있었습니다. 안방의 암막 커튼은 한 줄기 빛조차 허락하지 않고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옆에 누운 남편은 아주 규칙적이고 깊은 숨을 내쉬며 간혹 옅은 코고는 소리까지 섞어가며 숙면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장을 향해 똑바로 누운 채 두 손을 배 위에 포겠습니다. 심장 박동이 느껴졌습니다. 격렬하지는 않았지만 한 번 한 번 뛸 때마다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점점 희박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옆 사람을 깨울까봐 몸을 뒤척이지도 못하고 그저 두 눈을 시퍼렇게 뜬 채 칠흑 같은 천장만 응시했습니다. 저도 나이가 적지 않으니 더 이상 피곤하게 감정 소모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 월급 통장 카드야. 앞으로 우리 집 모든 지출은 당신이 알아서 관리해. 보나 마나 경리부 놈들이 전산 꼬이게 만든 거야. 그의 입에서 나왔던 모든 말들이 제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마치 주전자 바닥에서 막 끓어오르기 시작한 자잘한 기포들이 하나둘씩 수면 위로 퐁퐁 터져 오르듯 그 말들은 끝없이 반복 재생되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강릉에서 바리바리 싸들고 올라오신 그 정성스러운 반찬통들, 매일 아침 식탁에 오르던 미역국, 그리고 어젯밤 제 눈앞으로 쓱 밀려 들어왔던 그 낡은 체크카드까지 그 모든 것들은 어쩌면 단 한치의 틈도 없이 정교하게 짜인 무언가의 일부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머릿속에서 독초처럼 미친 듯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옆 사람의 고른 숨소리가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저는 단 1분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은 분명해졌습니다. 내일 출근하는 그 길로 동료에게 부탁할 한 가지가 있다는 것. 그것이 제가 그 칠흑 같은 밤에 내린 단 하나의 결정이었습니다. 다음 날 점심시간 노원구 행정복지센터 사무실. 동료들은 대부분 335 짝을 지어 근처 국밥집으로 점심을 먹으러 나갔습니다. 텅 빈 사무실은 조용했고 에어컨 송풍구에서 윙윙거리는 미세한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저는 점심을 거른 채 물 한 컵을 들고 바로 옆자리의 한도경 주무관 자리로 다가갔습니다. 한 주무관님은
저보다 5년 선배로 평소 업무적으로 저를 많이 챙겨주시는 분이라 둘은 꽤 각별한 사이였습니다. 선배님, 식사하셨어요? 저는 한 주무관님의 키보드 옆에 프린트된 종이 한 장을 조심스레 내려놓았습니다. 한 주무관님께서는 휴대폰을 보며 김밥을 씹어 삼키시다가 고개를 들고 씩 웃으셨습니다. 방금 대충 때웠어. 왜 그래? 저기 뼈해장국 먹으러 안 따라가고. 저는 빈 의자를 하나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목소리를 한껏 낮춘 제 태도에는 평소 같으면 절대 보이지 않았을 초조함과 머뭇거림이 묻어 있었습니다. 선배님, 혹시 괜찮으시면 선배님 권한으로 뭐 하나만 조회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 계정은 오늘 조회 한도를 다 써버려서요. 뭘 조회하려고? 한 주무관님께서 입가를 닦으시며 마우스 위로 손을 올리셨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하나랑요. 법인 등기부등본 하나만 좀 뽑아주세요. 저는 바싹 마른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이름은 차상문. 관할 구역은 인천이나 수원시요. 한 주무관님의 손가락이 멈칫했습니다. 그분께서는 제가 얼마 전에 결혼했고 그 새신랑의 이름이 차상문이라는 사실을 똑똑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께서 저를 힐끗 쳐다보셨습니다. 제 얼굴은 핏기가 하나도 없이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한 주무관님께서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묵묵히 공직자 전용 내부 행정조회 시스템을 클릭하신 뒤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타이핑하셨습니다. 파란색과 흰색이 섞인 시스템 화면이 뜨고 검색창 안에서 커서가 깜빡거렸습니다. 주민등록번호. 한 주무관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제가 13자리 숫자를 읊었습니다. 혼인신고를 할 때 그 사람이 억지로 외워두라며 알려주었던 번호였습니다. 경쾌하게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텅 빈 사무실 안에 유난히 크고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엔터키가 눌렸습니다. 화면이 전환되었습니다. 한 주무관님께서는 마우스를 굴리시며 모니터 화면을 쭉 훑어 내려가셨고 그분의 미간은 점점 복잡하게 얽혀 들어갔습니다. 그분께서는 아무 말씀 없이 인쇄 버튼을 클릭하셨습니다. 복합기가 웅거리는 둔탁한 소리를 내며 아직 뜨끈한 열기가 남아있는 A사 용지 몇 장을 뱉어냈습니다. 한 주무관님께서 그 종이들을 제게 건네주셨습니다. 제가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첫 번째 장은 부동산 등기부등본 조회 결과. 차상문 명의로 된 부동산은 인천, 수원, 서울 그 어느 곳을 뒤져도 단 한 건도 등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등기된 부동산 없음. 광명에 있는 그 신혼집 아파트는 그의 소유가 아닌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전세조차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장은 법인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인천 소재모 무역회사. 대표자 성명은 차상문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이 회사의 법인 등기 상태란에는 아주 선명하고 거대한 글씨가 박혀 있었습니다. 폐업 일자 3년 전. 종이의 가장자리를 부여잡은 제 손가락에 하얗게 힘이 들어갔습니다. 매일 거래처 사람들을 만나며 영업을 뛰고 자금 회전이 필요하다던 그 번듯한 직장의 실체였습니다. 선영아. 한 주무관님의 목소리가 몹시 망설이는 듯 떨렸습니다. 그분께서는 다시 모니터 화면으로 시선을 돌리셨습니다. 저기
민사 집행 사건 검색 시스템 기록도 있는데 이거 진짜 볼 거야. 볼게요. 제 목소리는 아주 작았지만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한 주무관님께서 모니터를 제 쪽으로 살짝 돌려주셨습니다. 행정 시스템의 깊숙한 페이지 안에는 3건의 사건 번호가 너무나도 가지런하게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원고 모 대부 업체 외 개인 채권자, 피고, 차상문, 청구 취지 도박빚 연대보증, 소송가액 총합계 9,400만 원, 집행 상태 전액 강제 집행 및 계좌 압류 진행 중. 저는 책상 앞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모니터에서 뿜어져 나오는 차가운 푸른빛이 제 얼굴을 창백하게 비쳤습니다. 저는 소리내어 울지도 않았고 작은 비명조차 지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밤새도록 마음속 밑바닥에서 끓어오르던 그 주전자 속 물이 마침내 걷잡을 수 없이 미친 듯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선영아. 한 주무관님께서 걱정스러운 얼굴로 벌떡 일어나 제 어깨를 감싸주셨습니다. 너 괜찮아. 오후 반차라도 낼래. 저 괜찮아요, 선배님.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 출력물들을 각 맞춰 반듯하게 접어 유니폼 주머니에 깊숙이 찔러 넣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일은 당분간 저랑 선배님 둘만의 비밀로 해주세요. 오후 업무 시간,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민원 창구 앞에 앉아 찾아오는 주민들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서류에 도장을 찍어드렸습니다. 손놀림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쾅, 쾅. 찍히는 도장 소리에는 한 점의 망설임도 묻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숨을 한번 들이마시고 내쉴 때마다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그 얇은 종이 몇 장의 묵직한 무게감이 심장을 짓눌러 왔습니다. 수요일이 되자 시어머니 표말순 여사께서 강릉에서 다시 올라오셨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살림을 합칠 작정이신지 남은 짐을 몽땅 싸들고 오셔서 손님방을 꽉 채우셨습니다. 퇴근 후 제가 현관에서 신발을 벗을 때 식탁 위에는 벌써 저녁상이 한가득 차려져 있었습니다. 미역국이 모락모락 김을 내고 있었습니다. 며느라, 얼른 손 씻고 밥 먹자. 시어머니께서는 앞치마를 두르신 채 손에 행주를 들고 주방에서 종종 걸음으로 나오셨습니다. 그분의 그 자애로운 얼굴, 굵은 주름이 깊게 팬 웃음,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저를 위해 미역국을 끓여주시던 그 손. 저는 그 모든 것을 빤히 바라보며 식탁 의자에 앉았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안방으로 들어가는데 남편은 침대 헤드에 비스듬히 기대어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저는 화장대 앞에 앉아 귀걸이를 하나씩 빼며 아주 무심하고 일상적인 말투로 말을 건넸습니다. 나 오늘 사무실에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하는 거 물어봤거든. 우리 이제 혼인신고도 했으니까 내 밑으로 당신 피부양자로 넣으면 보험료 혜택 좀 볼 수 있대. 내일 당신 신분증 사본이랑 혼인관계 증명서, 상세본으로 하나만 떼서 줘. 남편의 시선이 휴대폰 액정에서 떨어져 저를 향했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아주 찰나의 순간 흔들렸지만 이내 평소에 그 사람 좋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아, 그래. 한 푼이라도 아끼면 좋지. 그는 폰을 내려놓고 침대 밑에 둔 서류 가방에서 누런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내 가방에 마침 예전에 업무 볼 때 뽑아둔 서류 남은 게 있네.
이거면 충분할 거야. 한번 확인해 봐. 저는 서류 봉투를 받아들고 안에 든 종이들을 꺼냈습니다. 가장 위에는 신분증 사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혼인관계 증명서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행정 시스템에서 발급하는 혼인관계 증명서 상세본에는 개인의 모든 과거 혼인과 이혼의 궤적이 숨김없이 기록됩니다. 제 시선이 종이의 중간 단락을 훑어 내려갔습니다. 혼인 기록란이 글씨로 빼곡했습니다. 맨 아래 칸에 2달 전 저와 접수한 혼인신고 기록이 있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그 위로 붉은 줄이 짝짝 그어진 말소 기록 2줄이 섬뜩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칸에 혼인 유지 기간 2년 4개월 이혼. 두 번째 칸에 혼인 유지 기간 1년 10개월 이혼. 결혼만 벌써 3번째였습니다. 앞선 2번의 결혼은 속국 장난처럼 짧게 끝났고 그 결말은 모두 이혼이었습니다. 저는 종이들을 아주 조심스럽게 서류 봉투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서류면 딱 맞게 쓸 수 있겠다. 저는 글을 등진 채 겉옷을 걸기 위해 옷장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옷장 문을 닫는 순간 저는 두 눈을 질끈 감고 목구멍 깊은 곳에서 울컥 치밀어 오르는 비릿한 피 냄새를 억지로 삼켜 넘겼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저는 구청에 서류를 수발하러 간다는 핑계를 대고 주민센터 건물 뒤편 인적 드문 비상계단으로 들어섰습니다. 평소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아 서늘한 공기가 감도는 그곳엔 초록색 비상구 유도등만이 희미하게 깜빡거리고 있었습니다. 제 손에는 전화번호 하나가 적힌 노란 포스트잇이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어제 한 주무관님께 부탁해 행정 시스템의 과거 기록을 뒤져 알아낸 차상문의 2번째 전처 민서희 씨의 연락처였습니다. 저는 차가운 시멘트 벽에 등을 기대고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 연결음이 아주 길게 이어졌습니다. 이대로 안 받으시는 건가 싶어 끊으려던 찰나 수화기 너머로 지친 기색이 역력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시죠? 안녕하세요. 제 성대가 굵은 사포로 벅벅 긁어내는 듯한 극심한 건조함을 느꼈습니다. 혹시 민서희 씨 되시나요? 저는 차상문의 현재 아내 되는 사람입니다. 수화기 너머는 마치 죽은 듯이 고요해졌습니다. 그 숨막히는 침묵은 거의 30초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벽에 기댄 채 가만히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상대방 여자가 극도로 체념한 듯한 무겁고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소리에는 놀라움이나 당혹감은 조금도 묻어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완치된 줄 알았던 무언가가 다시 돌아왔다는 선고를 들은 사람처럼 텅 빈 허탈함 뿐이었습니다. 그 인간이 당신한테도 자기 월급 통장 체크카드를 맡기던가요? 제 소나기에 왈칵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 통장, 옛날부터 10원 한 장 없는 빈 껍데기예요. 인천에 있는 무역회사 영업이사라고 하던가요? 카드 결제 안 되면 경리부가 전산 실수한 거라고 핑계대고요. 여자의 목소리는 점점 더 또렷해졌지만 지옥을 겪고 돌아온 사람 특유의 소름 끼치는 냉소로 가득했습니다. 지금 당장 도망치세요. 당신이 원한 건 그저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안정적인 가정이었겠지만 그 인간이 노린 건 당신의 번듯한 신용 등급과 대출 한도예요.
그 시어머니 노인네도 그 사기극의 공범이에요. 전화가 툭 끊어졌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귀에 댄 자세로 오랫동안 꼼짝도 하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비상계단을 타고 오르는 바람이 뼛속까지 시리게 차가웠습니다. 비상계단을 빠져나와 사무실로 돌아오는 동안 제 머릿속에서는 단 한 가지 그림만이 끊임없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그 노인의 손,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저를 위해 미역국을 끓여주시던 그 손이 사실은 제 통장 잔고를 헤아리던 손은 아니었을까? 그 의심 하나가 독초처럼 무서운 속도로 뿌리를 내려가지를 뻗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4시, 저는 계장님께 2시간 반차를 내고 예정보다 일찍 주민센터를 나섰습니다. 직장 동료 그 누구에게도 행선지를 알리지 않았고 친정집으로 향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곧장 광명으로 가는 광역버스에 올라탔습니다. 차창 너머로 빠르게 흘러가는 풍경을 바라보면서도 머릿속은 한 점의 동요도 없이 차갑게 정리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현관문 앞에 선 저는 평소처럼 번호키를 꾹꾹 누르는 대신 아주 느리고 조심스럽게 6자리 숫자를 터치했습니다. 도어록이 띠리 하는 미세한 전자음을 내며 열렸습니다. 집안은 쥐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도 나지 않았고 평소 같으면 주방에서 들렸을 냄비 끓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신발을 벗고 양말 바람으로 소리 없이 복도를 지나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안방 문은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그 열린 문틈 사이로 시어머니께서 방바닥에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 계신 모습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앞에는 제가 평소 중요한 서류를 보관해 두는 자물쇠 달린 서랍장이 있었습니다. 그 서랍은 항상 제가 잠가 두었고 열쇠는 제 자동차 키홀더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서랍은 반쯤 환히 열려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어디서 났는지 모를 예비 열쇠를 한 손에 쥐고 다른 한 손으로는 제 명의로 된 은행 통장 2개와 주택 청약 종합저축 카드를 이리저리 뒤적이고 계셨습니다. 노인의 쭈글쭈글한 손가락이 통장에 잔액이 찍힌 페이지를 슥슥 문지르고 있었습니다. 입으로는 무언가 작게 중얼거리며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품이 마치 머릿속으로 열심히 계산기를 두드리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문 밖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이 순간 당장이라도 뛰쳐들어가 엎어버리고 싶은 분노도 치밀지 않았고 날카로운 비명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주변의 공기가 싹 빠져나간 것처럼 숨이 막혔고 가슴 위에 천근만근 무거운 바위가 짓누르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주전자 속 물이 마침내 임계점을 넘어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단 한 오라기의 온정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 노인은 집에 들어온 첫날부터 신혼인 며느리를 보살펴주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박꾼 아들놈을 대신해 망을 보러 온 것이고 사냥감의 몸에 뜯어먹을 살점이 얼마나 붙어 있는지 확인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이 신혼집은 애초부터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설계된 정교한 사냥터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함정 한가운데 멍청하게 서서 백정에게 고맙다며 인사를 꾸벅거리던 유일한 바보였습니다. 저는 문고리를 쥐려던 손가락에 서서히 힘을 풀었습니다. 그러고는 몸을 돌려 발소리를 죽인 채 다시 복도로 물러났습니다. 거실에 놓인 실내화를 신고
바닥에 질질 끄는 소리를 내며 일부러 탁탁 무거운 발걸음으로 다시 안방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저는 손을 뻗어 문고리를 잡고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어머니, 시어머니의 어깨가 움찔하고 굳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허둥지둥 통장을 서랍에 쑤셔 넣지도 않으셨고 현장에서 들킨 사람처럼 화들짝 놀라 뛰어오르지도 않으셨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에 스쳤던 당혹감은 0.5초 만에 사라졌고 이내 아주 능숙하게 자애로운 미소를 장착하셨습니다. 심지어 통장 거죽에 묻지도 않은 먼지를 탁탁 터는 여유까지 보이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라가 오늘 어째 이리 일찍 퇴근했네. 시어머니께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통장을 서랍에 다시 넣으시며 마치 빨래를 개다가 말을 건네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웃으셨습니다. 내 방 청소하다 보니까 이 서랍이 하도 엉망진창이라 급할 때 못 찾을까봐 내가 싹 다 정리 좀 해두려고 했지. 요즘 젊은 애들은 어째 이리 덤벙대는지 몰라. 시어머니께서는 무릎을 짚고 끙끙 소리를 내며 일어나셨습니다. 배고프지? 내 가서 갈비탕 좀 데워오마. 저는 굵은 주름이 깊게 팬 웃음기 가득한 시어머니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저를 위해 미역국을 끓여주시던 그 얼굴이었고 친척들에게 복덩이 며느리를 얻었다며 침이 마르도록 자랑하시던 그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안방 문가에 서서 시어머니께서 태연하게 제 곁을 스쳐 지나 주방으로 향하시는 뒷모습을 눈에 담았습니다. 주방에서는 이내 갈비탕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저는 서랍 앞으로 다가가 다시 단단히 채워진 자물쇠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아무 말 없이 자물쇠에 꽂힌 그 예비 열쇠를 뽑아 제 겉옷 주머니에 깊숙이 찔러 넣었습니다. 그 후로 꼬박 24일 동안 광명 아파트의 일상은 너무나도 평온하게 흘러갔습니다. 매일 아침 주방에서는 어김없이 도마 위로 칼질하는 경쾌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여전히 김이 모락모락 나는 미역국을 밥상에 올리셨고 더 많이 먹으라며 저를 챙기셨습니다. 남편 또한 늘 입던 그 짙은 회색 재킷을 걸치고 서류 가방을 든 채 정해진 시간에 출근했으며 문을 나서기 전에는 다정하게 일찍 들어오라는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 또한 매일 저녁 식탁에 앉아 시어머니께서 밥그릇에 올려주시는 어묵을 남김없이 먹어치웠습니다. 심지어 남편이 요즘 회사 자금 회전이 좀 막혀서 자동차 할부금을 내 개인 통장에서 먼저 메꿔야 할 판이라고 은근슬쩍 불평을 늘어놓을 때면 군말 없이 자신의 급여 카드로 먼저 이체를 해주기까지 했습니다. 여보, 이 돈은 회사에 빌려주는 셈 치면 되는 거지. 저는 휴대폰 화면에 뜬 이체 완료 메시지를 바라보며 평소처럼 나긋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다음 달에 수금되면 원금의 이자까지 톡톡히 쳐서 당신 통장으로 꽂아줄게. 남편은 활짝 웃으며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저도 마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여 방금 이체한 내역의 캡처본을 휴대폰의 비밀 사진첩에 차곡차곡 저장했습니다. 그 24일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모든 점심시간과 연차를 닥닥 끌어 활용했습니다. 마치 태엽이 감긴 정밀한 기계처럼 저를 둘러싼 모든 그물망을 아주 질서정연하고
철저하게 해체해 나갔습니다. 첫날 점심시간, 저는 신분증과 도장을 몽땅 챙겨 들고 직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카카오뱅크 지점을 찾았습니다. 대기 인원은 7명이었습니다. 저는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창구 위에서 깜빡이는 빨간색 대기 번호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마침내 제 차례가 되자 창구 의자에 앉아 통장 3개와 체크카드 2장 그리고 신분증을 직원의 창구 홈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이 계좌들에 있는 잔액 전부, 정기예금이랑 주택 청약 저축까지 싹 다 해지해 주세요. 제 목소리는 바닥에 깔리듯 낮았습니다. 창구 직원께서는 당황한 듯 모니터를 확인하셨습니다. 고객님, 정기예금은 만기가 3달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중도 해지하시면 이자 손실이 엄청납니다. 게다가 이 주택 청약은 전부 해지요. 저는 직원의 말을 단호하게 끊었습니다. 그리고 해지하고 남은 모든 금액은 단 1원도 남기지 말고 이 계좌로 전액 이체해 주세요. 저는 손으로 꾹꾹 눌러 쓴 쪽지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친정 어머니 황순자 명의로 된 새로운 계좌 번호였습니다. 엊그젯밤 친정집에 들러 재테크 관리를 좀 해드리겠다는 핑계로 어머니를 모시고 갓 개설한 통장이었습니다. 직원께서는 제 서늘한 안색을 살피시더니 더 이상 만류하지 않으셨습니다. 15년의 말단 공무원 생활. 저는 명품 가방 하나 사지 않았고 해외여행 한 번 가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모은 모든 상여금과 수당이 고스란히 그 통장들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가올 불확실한 미래를 버텨낼 유일한 동아줄이자 자존심이었습니다. 이체 완료되었습니다. 직원께서 해지 도장이 쾅쾅 찍힌 낡은 통장들을 내미셨습니다. 은행 문을 나설 때 한낮의 태양빛이 눈이 시리도록 쏟아졌습니다. 그제야 늘 목구멍에 콱 막혀있던 거대한 돌덩이가 아주 조금 밑으로 가라앉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3일째 되던 날 오후 저는 주민센터 업무용 PC를 이용해 광명 아파트의 확정일자 및 전월세 신고 내역을 은밀히 조회했습니다. 화면에 뜬 빽빽한 계약 조항들 사이로 임차인 난에는 오직 차상문석 자만 덩그러니 적혀 있었습니다. 배우자의 연대 서명도 그 어떤 형태의 보증 특약도 붙어 있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계약 형태는 전세가 아닌 월세였고 보증금마저도 코웃음이 나올 만큼 쥐꼬리만 했습니다. 6일째 되던 날 밤 남편이 샤워하러 들어가고 시어머니께서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시는 틈을 타 저는 화장대 앞에 앉아 휴대폰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5월 12일 사유회사 자금 회전용 대납 금액 300만 원. 5월 18일 사유 시어머니 고혈압 정밀 검사비 금액 150만 원. 각 항목 아래에는 정확한 시간이 찍힌 이체 영수증 캡처와 카톡 대화 내용 캡처가 보너스 링크처럼 꼼꼼하게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께서 뒤적거리시던 그 서랍장 안쪽 액자 틈새에 제가 몰래 숨겨둔 초소형 카메라는 3일에 한 번씩 정리를 핑계로 통장을 훔쳐보러 오시는 시어머니의 뻔뻔한 모습을 한치 오차 없이 조용히 녹화하고 있었습니다. 대망의 14일째. 남편은 드디어 불을 지필 때가 왔다고 판단했는지 아니면 밖에서 조여오는 빚쟁이들의 압박에 더 이상 버틸 재간이 없었는지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날은 금요일이었습니다.
남편은 웬일로 아주 비싼 고급 일식 도시락을 사들고 귀가했습니다. 눈치 빠른 시어머니께서는 식사가 끝나기가 무섭게 일찌감치 안방으로 쏙 들어가 버리셨습니다. 남편이 서류 가방에서 반으로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내 제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선영아, 우리 회사가 이번에 엄청 큰 프로젝트를 따냈거든. 당장 브릿지 론으로 단기 자금이 좀 필요한데 내가 예전 세금 문제 때문에 묶인 게 있어서 당장 내 명의로는 대출 한도가 안 나오네. 그의 말투는 여전히 다정했고 심지어 애처롭게 부탁하는 기색마저 섞여 있었습니다. 이거 은행 대출 연대 보증서인데 당신이 여기 사인만 한번 해주면 돼. 그냥 형식적인 절차야. 저는 탁자 위에 놓인 종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종이에는 이미 제 이름,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직장명인 노원구 모 행정복지센터가 아주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출 금액란에는 5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째깍째깍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펜을 들지 않았습니다.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댄 채 맞은편에 앉은 그 사람을 빤히 응시했습니다. 너무 오래 쓰고 있던 온화한 가면의 가장자리가 서서히 기름때를 머금고 벗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인 안 해. 제 목소리는 나직했습니다. 남편의 입가에 맺혀있던 미소가 떡하니 얼어붙었습니다. 자신의 귀를 의심한 것 같았습니다. 평소 그토록 순종적이고 안정된 가정을 갈구하던 이 여자가 이토록 단칼에 거절할 줄은 꿈에도 몰랐던 눈치였습니다. 선영아, 이거 그냥 서류상 형식이라니까. 당신한테 불이익 가는 거 절대 없어. 혹시 걱정돼서 그래. 사인 안 한다고 했어. 저는 눈꺼풀을 치켜 올리며 그의 눈을 정면으로 노려보았습니다. 이 5천만 원으로 당신한테 걸린 그 9천만 원이 넘는 도박빚 메꾸려는 거야. 아니면 두 번째 전처한테 아직 뜯어내지 못한 위자료 대신 갚아주려는 거야. 인천에 있는 그 3년 전에 폐업한 껍데기 유령 회사의 연대 보증이 왜 필요하지? 순간 주변의 공기가 갈라지듯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의 눈동자에서 부드러움이 온데간데 없이 증발해 버렸습니다. 낡은 벽지가 뜯겨나가며 시커먼 시멘트 바닥이 드러나듯 그의 본성이 흉측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는 저를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며 씩씩거렸습니다. 너 나 뒷조사했냐? 뒷조사 안 했으면 내가 앞선 2번의 결혼 생활이 다 합쳐서 5년도 못 갔다는 걸 어떻게 알았겠어. 저는 보증서 종이를 그의 얼굴 쪽으로 확 밀쳐냈습니다. 차상문, 시장 바닥에서 긁히지도 않는 빈 깡통 카드 하나 던져주면 내가 감동해서 호구 잡힐 줄 알았어. 쾅! 그가 짐승처럼 벌떡 일어나며 식탁을 손바닥으로 내리쳤습니다. 국그릇이 튀어오르며 남은 국물이 식탁 위로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극도의 분노와 수치심에 그의 얼굴이 벌겋게 일그러졌고 이마에는 핏대가 툭툭 붉어졌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지랄이야. 나도 사기당해서 빚 더하는 거라고. 사업하다 보면 빚 좀 질 수도 있는 거지. 쨍그랑 하는 파열음과 함께 그가 밥상 위에 있던 사기 그릇을 바닥으로 집어 던졌습니다. 하얀 사기 조각과 밥풀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벌컥 안방 문이 부서질 듯 열렸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거의 기다시피 방에서 뛰쳐나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미친 듯이 날뛰는 아들의 등짝을 때리며 말리시기는커녕 가슴을 치며 제 팔뚝을 덥석 부여잡고는 즉석에서 눈물 연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아이고 며느라, 너 대체 왜 이러니? 부부 사이에 어려울 때 서로 돕고 사는 거지. 노인의 손톱이 살을 파고들 지경으로 제 손목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우리 상문이가 지금 잠깐 힘들어서 그렇지. 원래 심성은 비단결 같은 애다. 명색이 아내라는 년이 이 가정이 풍비박산 나는 꼴을 보고만 있을 거냐. 저는 고개를 숙여 자신의 팔을 꽉 쥐고 있는 검버섯핀 그 늙은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매일 아침 저를 위해 미역국을 끓여내시던 바로 그 손이었습니다. 저는 발버둥치며 뿌리치지도 시어머니의 억지에 대꾸하며 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아주 느리고 단호하게 며느리를 올가매려는 시어머니의 손가락을 하나하나 힘주어 뜯어냈습니다. 어머니, 저는 노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주민센터에서 행정처분을 내릴 때처럼 차갑고 사무적이었습니다. 방금 문 뒤에서 아주 똑똑히 다 들으셨잖아요. 도박빚 갚아주는 게 며느리 도리라고 생각하시면 어머니가 직접 저 연대보증서에 사인하시죠. 아, 제가 깜빡했네요. 어머니 신용 한도도 저 인간이 벌써 옛날에 다 박살내서 10원 한 장 안 나오시죠. 시어머니의 통곡 소리가 마치 목이 졸린 닭처럼 목구멍 안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저는 곧장 손님방으로 걸어 들어가 어젯밤 이미 단단히 싸둔 작은 여행용 캐리어를 질질 끌고 나와 현관 쪽으로 향했습니다. 너 오늘 이 문지방 넘어가는 순간 2번 다시 내 얼굴 볼 생각 마. 차상문이 등 뒤에서 핏대를 세우며 악을 썼습니다. 저는 단화로 갈아 신고 현관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내일 내 짐은 택배로 붙일 테니 알아서 해. 연락은 하지 말고. 저는 문을 활짝 열고 어둠 속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등 뒤로 현관문이 육중한 소리를 내며 닫혔고 미친 개처럼 지저대는 저주와 욕설은 완벽하게 차단되었습니다. 초여름의 밤바람이 불어오는 광명 시내의 인도. 저는 캐리어를 질질 끌며 걸었습니다. 아스팔트 바닥을 구르는 바퀴 소리가 단조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단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위장 속에 기묘할 정도로 텅 빈 공허함이 번졌고 그 뒤를 이어 평생 느껴본 적 없는 지독하게 서늘한 각성이 밀려왔습니다.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저를 질식하게 만들었던 단정적인 삶에 대한 갈망이라는 그 달콤한 설탕 코팅이 완벽하게 녹아내렸습니다. 마침내 그 속에 숨겨져 있던 시디시지만 단단한 알맹이가 모습을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월요일 오전 수원지방법원. 저는 짙은 남색의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계장님께 반차를 내고 왔습니다. 평소에는 늘 유리창 뒤에 앉아 남들이 낸 서류에 도장을 찍어주던 저였지만 오늘만큼은 민원 서류를 제출하는 창구 앞에 당당히 섰습니다. 저는 서류가 두둑하게 담긴 황토색 서류 봉투를 창구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이혼 소송 및 혼인 취소 청구 소장입니다. 제가 창구 너머의 접수처 직원에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직원께서는 봉투를 열어 내용물을 하나하나 꼼꼼히 대조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첫 번째 서류는 무려 10여 장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의 소장으로
사건의 경위가 육하원 측에 따라 논리정연하게 서술되어 있었으며 인용된 법조항에는 한치의 오류도 없었습니다. 두 번째 서류는 차상문 명의로 진행 중인 3건의 도박 강제 집행 사건 내역 출력본, 세 번째는 수원세무서에서 직접 발급받은 해당 무역회사의 폐업 사실 증명원, 네 번째는 녹취록 공증 서류와 음성 파일이 담긴 USB, 바로 두 번째 전처 민서희 씨에게서 받아낸 피 맺힌 증언 녹음본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서류는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계좌 이체 거래 내역서 묶음, 각각의 돈이 정확히 어떤 명목으로 흘러들어갔는지 형광펜으로 소름 돋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콤팩트 디스크 한 장. 시어머니께서 안방에 몰래 기어들어 예비 열쇠로 통장을 뒤적이시는 모습이 고스란히 찍힌 영상이었습니다. 웬만한 로펌의 이혼 전문 변호사가 준비한 것보다도 훨씬 더 빈틈없이 완벽한 증거의 탑이었습니다. 서류를 훑어보시던 직원께서 놀란 눈으로 저를 한번 흘긋 보시더니 쾅 하고 접수 완료를 알리는 붉은 도장을 찍어주셨습니다. 사건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소장 부본과 호출장은 이번 주 내로 송달될 예정입니다. 접수증을 받아든 저는 법원 정문을 빠져나왔습니다.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곧장 택시를 잡아 타고 관할 수원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법원에 낸 똑같은 증거 서류 복사본에 구구절절 피를 토하는 듯한 억울함이 담긴 사기 및 혼인빙자작이 고소장을 얹어 경제범죄수사팀 형사님께 직접 제출했습니다. 모든 접수 절차를 끝마치고 나니 시계는 어느덧 오후 2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길가 편의점에 들러 생수 한 병을 사서 시원하게 목을 축였습니다. 달리는 차들을 멍하니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간격의 톱니바퀴는 이미 돌아가기 시작했다. 이제 남은 것은 저 아파트의 득시글거리는 기생충들이 활활 타오르는 불판 위에서 비명을 지르며 구워질 모습을 기다리는 것뿐. 법원 소장과 경찰서 출석 요구는 약속이라도 한 듯 같은 날 광명 아파트 우편함에 꽂혔습니다. 차상무는 그야말로 혼비백산했습니다. 그는 제가 그저 홧김에 친정으로 도망친 줄만 알았습니다. 기껏해야 며칠 성질을 부리다 40이 넘어 이혼녀라는 딱지가 두려워 제 발로 굽실거리며 기어들어 올 것이라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징역형을 선고받기에 충분한 시한폭탄 2개가 날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그는 미친 듯이 제 번호로 전화를 걸어댔습니다. 수신 차단. 다른 번호로 바꿔서 걸어도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자동 응답기 소리뿐이었습니다. 도간에 든 쥐가 된 차상무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고급 홍삼 세트 2박스를 사들고 도봉구의 친정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복도에 서서 사람 좋은 얼굴로 굽실거리며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나 현관문은 굳게 닫혀 열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미 사건의 전말을 단 한 글자도 빼놓지 않고 어머니께 낱낱이 고해 바친 후였습니다. 두꺼운 철문을 사이에 두고 친정 어머니의 얼음장같이 차가운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당장 안 꺼져. 한 번만 더 얼쩡거리면 당장 경찰 부를 테니까. 차상무는 포기하지 않고 이번엔 노원구 주민센터로 쳐들어왔습니다. 그날 점심시간 그가 대기실 입구에서 쥐새끼처럼
고개를 기웃거리자마자 한두경 주무관님이 앞을 떡 가로막으셨습니다. 한 주무관님은 팔짱을 낀 채 겉보기엔 멀쩡한 재킷을 입은 이 사기꾼을 경멸하는 눈초리로 노려보셨습니다. 차상문 씨, 우리 주민센터 행정 전산망이 허수아비로 보여요. 당신 옛날에 전처한테 사기죄로 고소당했다가 증거 불충분으로 쏙 빠져나간 거 우리가 진짜 모를 줄 알았어요. 이번엔 다릅니다. 한 번만 더 이 근처에 얼쩡거리면 청원 경찰 불러서 끌어낼 테니까. 차상문의 얼굴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며칠 후 변호사의 강력한 경고에 무릎을 꿇은 차상문은 결국 백기를 들었습니다. 변호사는 제가 제출한 증거의 탑에는 바늘구멍만 한 빈틈도 없다고 못을 박았다고 했습니다. 형사 재판으로 넘어가 사기죄가 확정되면 그 빚은 빚대로 갚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동아줄은 순순히 협의 이혼에 동의하고 제게서 뜯어간 1천만 원을 분할 상환하겠다는 구체적인 변제 각서에 지장을 찢는 것뿐이었습니다. 협의 이혼 의사 확인이 있던 날 하늘은 잔뜩 찌푸린 채 추적추적 빗방울을 뿌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법원 후문을 걸어 나왔습니다. 계단을 막 내려서려던 찰나 누군가 옆에서 짐승처럼 튀어나와 제 앞을 확 가로막았습니다. 시어머니 표말순 여사였습니다. 우산도 쓰지 않은 노인의 머리카락은 빗물에 흠뻑 젖어 이마에 미역 줄기처럼 들러붙어 있었습니다. 그분께서는 저를 보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린 듯 무릎덩이가 돌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으시더니 미친 사람처럼 울부짖기 시작하셨습니다. 아이고 며느라. 100번 1000번 다 이 애미가 죽을 죄를 지었다. 표말순 여사께서는 제 단정한 정장 치맛자락을 두 손으로 꽉 틀어쥐고 피를 토하듯 악을 쓰셨습니다. 우리 상문이 놈이 쳐 죽일 놈인 거 안다. 너를 속인 건 100번 잘못했어. 하지만 내 하나밖에 없는 금쪽 같은 내 새끼 아니냐. 내가 그 변제 각서 도장을 받아가면 그놈이 당장 무슨 돈이 있어서 그걸 갚겠노? 그 빚쟁이 깡패놈들이 내 아들 목을 매달고 말 거다. 제발 적선하는 셈 치고 내가 이 몇 달 동안 내 입에 따뜻한 밥 지어 먹인 정을 봐서라도 제발 상문이 한 번만 살려다오. 각서에 쓴 돈 좀 깎아주면 안 되겠니? 법원을 오가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빗물 고인 바닥에 엎드려 통곡하시는 모습은 그 앞뒤 사정을 모르는 자가 본다면 가슴이 미어질 만큼 처절한 풍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한때 제 밥그릇에 다정하게 어묵을 올려주었고 몰래 제 서랍을 뜯어 통장 잔고를 훔쳐보았던 그 두 손을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니, 제 목소리는 감정의 파동이 전혀 느껴지지 않을 만큼 서늘하고 고요했습니다. 제 바지가랑이 붙잡고 무릎 꿇으실 시간에 그 인간이 피 같은 전 재산 다 뜯어먹고 버린 진짜 빚쟁이들한테 가져비세요. 표말순 여사의 오열이 순간 딱 멎었습니다. 빗물과 눈물로 범벅이 된 주름진 얼굴을 쳐다보는 그분의 눈동자엔 경악이 서려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인간이 무슨 짓을 벌이고 다니는지 옛날부터 다 알고 계셨잖아요. 그놈이 절 골라 데려온 건 도박빚을 갚기 위해서였고 어머니가 저희 집에 기어들어 오신 건 제 돈줄을 감시하기 위해서였죠.
저는 노인의 흔들리는 눈동자를 똑바로 직시하며 쐐기를 박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처음 도박판에 기웃거렸을 때, 그리고 처음 순진한 여자 등쳐 먹으려 했을 때, 그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서라도 말리셨어야 했어요. 그놈이 뻔뻔하게 거짓말하고 다음 희생양을 찾아다니는 걸 돕는 게 아니라요. 어머니는 아들을 사랑해서 그 사기극에 기꺼이 동참하셨고, 저는 저 자신을 너무나도 사랑하기에 그 대가를 뼈저리게 치르게 만드는 겁니다. 저는 젖은 치맛자락을 차갑게 빼냈습니다. 2번 다시 길에서 마주치는 일 없었으면 하네요. 저는 미련 없이 몸을 돌려 검은 우산을 펼쳐들고 빗속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처절한 곡소리는 타닥타 우산 위로 떨어지는 빗소리에 파묻혀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3개월 후 서울 도봉구. 초가을의 따스한 햇살이 유리창을 넘어 주민센터 사무실 책상 위로 부서져 내렸습니다. 경쾌한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와 복합기에서 서류 뱉어내는 소리, 그리고 대기실의 나지막한 말소리들이 한데 어우러져 마음을 차분하게 달래주는 일상의 백색 소음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친정집 근처 아담한 분리형 원룸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비록 베란다도 없고 널찍한 손님방도 없지만 그 공간 안의 모든 가구는 오롯이 제 취향으로 채워졌고 현관문 비밀번호는 오직 저 자신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차상무는 결국 약속한 기내에 변제각서에 돈을 갚지 못했습니다. 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집행력이 부여된 공정증서를 내밀어 그놈이 아르바이트로 벌어들이는 쥐꼬리만 한숨은 소득권마저 가차없이 압류해버렸습니다. 돈에 쪼들려 눈이 뒤집힌 차상무는 또다시 예전과 똑같은 수법으로 다른 중년 여성을 꼬드기다 낌새를 챈 여성의 가족들에게 꼬리를 잡혀 현장에서 경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그를 과거의 2건의 유사 사건과 병합하여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고 결국 그는 시원하게 철창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다음 대기번호 42번님 창구로 오세요. 제가 호출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낡고 유행 지난 트렌치 코트를 입은 여자분이 잔뜩 움츠린 어깨를 하고 창구 앞으로 다가오셨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모서리가 다해진 에코백의 끈을 불안한 듯 꽉 틀어쥐고 계셨습니다. 저기, 안녕하세요. 상담을 좀 받고 싶은데요. 그분의 목소리는 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남편이 저 몰래 우리 집을 담보로 사채를 썼는데 이제 은행에서 집을 경매로 넘기겠다고 하면 저는 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직 중학교 다니는 아이도 있는데. 저는 차가운 규격화된 민원 서류를 들이미는 대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옆에 있는 정수기로 다가가 종이컵에 따뜻한 둥글레 차를 한 잔 타서 그분의 떨리는 손끝 앞으로 조심스럽게 밀어드렸습니다. 너무 겁먹지 마세요. 일단 차부터 한 모금 드시면서 숨 좀 고르세요. 저희 하나하나 차근차근 풀어가 보자고요. 여자분께서는 눈앞에 놓인 따뜻한 찻잔을 내려다보셨습니다. 굵은 눈물방울이 툭툭 떨어져 손등을 적셨습니다. 그분께서는 파들파들 떨리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